현재 주식시장 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역시 대주주 양도세 과세일 겁니다. 정부에서는 세대별 합산해서 개인 보유액으로 바꿔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홍남기 부총리가 3억 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뭐 이게 너무 작아서 문제가 너무 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연기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연기는 안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세대별 합산은 뭐 얘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뭐 연자제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각 개인별로 3억을 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주주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 근데 이게 3억 원 이거 갈지 안 갈지도 사실 저는 뭐 5대5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면 홍남기 부총리 뒷심이 좀 부족했죠. 1차 재난지원금도 그러고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도 그러고 그다음에 뭐 재정 준칙도 그러고 지금 여당에서 아주 세게 밀면은 뭐 한 발씩 뒤로 물러섰는데 물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금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이 뭐 발표가 나오고 또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도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례적으로 주식 실적 발표나 주가 안 오르는 것도 있지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견 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가 여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12월 달 전에는 이 뭐 33%의 양도세 이거를 안 막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왜 사지 지금?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삼성 주식은요 5,000주 갖고 있으면 대주주에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로 따지면 100주거든요. 100주죠. 많은 분들이 100주는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현대 이제 4대 시총 4대 거기서 3억 원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2만 명 되세요. 근데 우리가 한 2,300개죠. 지금 상장된 회사 거기에 뭐 3억 이상은 수십만 명 될 겁니다. 이 영향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작년도 말에 이 주식 시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뭐 이것이 재현될 것은 뭐 명확관하죠. 작년도에 12월 달에만 4조 이상을 개인들이 순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 교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뭐 사실 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장기 보유하면은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잖아요. 아니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 투자하신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것은 다시 부동산으로 뭐 이 자금이 몰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뭐 2017년도에 이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돼 가면은 뭐 대주주가 아니고 간에 양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간다. 그래도 시기적인 그런 이 판단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이 이제 12월 30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에 대해서 3억 이상인데 지금 뭐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5천 주면 되거든요. 네이버 1,000주만 갖고 있으면 넘어갑니다. LG하고 500주, 삼바 뭐 여기도 500주. 많은 분들이 이거에 참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가고요. 근데 같은 주식을 3억 있는 걸 갖더라도 개인들은 굉장히 과도한 고율의 이런 양도세를 내지만 법인들, 기관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그냥 법인세만 내면 되거든요. 이것도 불공평한 부분. 그래서 뭐 이 정책을 17년대 정한 거를 꾸준히 밀고 나가는 일관성에 대해서 뭐 좋은 뭐 방향도 있습니다만은 유연성을 갖추는 것도 홍남기 부총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년에 보면 12월 달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 때문에 파는 이 매도 물량과 그다음에 또 1년에 왜 기관 투자자가 이제 포트폴리오 그 연금이나 이런 데가 1년에 얼마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동안 못했던 거를 12월 달에 한꺼번에 하는 매수와 이 두 개가 서로 엉켜가지고 막 했었는데 올해는 그 기간의 매수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서 그냥
그 대주주 양도세 가세에 따른 매도 물량만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서 시장에 상당히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교란 굉장히 많을 듯합니다. 예, 그렇죠. 자, 그 두 번째로 한번 제가 여쭤볼 게 이제 국가 신용등급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니까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네 번째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서 지금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향후 전망도 상당히 안정적으로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무튼 이 그 신용등급에서 그렇게 변화를 한다든가 특히 내려온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그 좋은 신용 평가를 해준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높고, 우리의 같은 등급에 지금 들어있는 게 영국, 그다음에 홍콩, 벨기에, 대만 이런 나라하고 지금 어깨를 일본은 더 낮죠. 낮아졌죠. 근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올해 이 3대 신용평가사에서 신용을 하향으로 조정한 나라가 107개국에 211건입니다. 일본, 미국 뭐 다 포함되죠. 영국, 캐나다. 근데 우리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등급을 받은 게, 피치한테 받은 게 언제냐면요. 2012년 9월이에요. 8년째 지금 그대로니까 이게 안정적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지금 못 올라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현재 대외 건전성이라든가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그리고 재정 여력이 있어서 올렸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보도에는 그것만 나오지만 전문을 보시면요, 뼈아픈 이 경고들이 있습니다. 좀 소개를 드릴게요. 거대 여당의 총선 승리로 야당 반대 시 시에도 법률을 통과할 수 있게 돼서 정책 집행의 제약이 사라졌다. 어디 보도에도 이거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준칙은 기존 40%에서 더 높은 채무 부담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지출 압력을 받는 한국 재정 위험의 요인이다.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뼈아픈 소리를 했는데, 피치는 계속 우리한테 경고를 하고 있죠. 46% 넘어가면 한번 두고 볼 거야. 그래서 46%를 지금 뗐는데, 우리 지금 재정운영 계획다면 뭐 2023년 4년 가면 5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여기서는 신용등급을 하향하자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참 우리는 이거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피치에서 얘기를 했네요. 부동산 정책이 가격 억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아픈 점을 찔렀는데, 어쨌든 간에 피치사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마이너스 1.1%로 보고 있는데요. AA 등급의 평균이 7.1%이기 때문에 뭐 양호하다고는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는 똑같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열이 40도 나는 이 뭐 감기 환자가 39도로 떨어져서 뭐 회복됐다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36도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더 그 이후에 생활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내년도는 3.7%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러한 부분들을 피치사에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요, 딴 거 아닙니다. 현재 재정 정책을 많이 하고 확대 재정을 쓰는 거에 대해서 큰 방점을 줬지만, 그것이 국가 성장과 국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소위 말하는 숨어있는 함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진짜 뭐 기재부에서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46%라는 숫자를 어떻게 방어할 건지, 고령화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등등의 생각들을 깊이 해야 되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치의 전망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1.1%, 내년도가 3.7%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고문님 보시기에는 이 숫자가 어떻게 보십니까?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조금 인플레이션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우리가 치료를 하고 이럴 때는 뭐 소위 말하는 진단이 먼저 맞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지지 않는 경제를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기업에서는 이기는 경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얼만큼 더 많이 올라가느냐가 항상 강한 경제의 선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3.7%까지 올리려면,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 2%인데 그보다 더 높은 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될지 분명히 다 압니다. 아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 특히 이번에 뭐 상법 3개의 개정이 있지만,
거기에 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노동개혁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러한 뼈를 깎는 이런 개혁의 정신들이 포함될 때 이런 것들이 가지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V자 아직이요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래서 열은 다 아직 안 꺼졌습니다. 지지 않는 경제보다는 이기는 경제로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지 않는 경제보다 이기는 경제로 바꿔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자,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가장 좋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 특히 아시아의 경제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V자 반등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V자 반등이 더 강해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중국 경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회복이 되면서 우리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종훈 소장님은 우리가 3월, 4월 달에 우리 팬데믹 얘기할 때 2008년도 얘기하면서 2008년도를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이었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요번엔 그거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가 사실 전반기에는 마이너스 8% 정도 됐는데 마이너스를 끊었어요. 8월 달에 이제 드디어 0.5%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했고요. 현재 수출 뭐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는 게 작년보다 높아요. 24%에서 26%대로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렇다면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좀 뼈아픈 것이 돌아서 들어왔죠. 이제 이렇게 하면 하여튼 중국이 앞장서서 향도 역할을 해주면 우리나라에 분명히 플러스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강세가 돼 버렸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위안화와 우리나라가 팬데믹 때는 0.5까지 상관계수가 떨어졌는데 이제 0.7까지 올랐습니다. 위안화가 강세로 가니까 우리 원화도 강세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생겨버려서 우리 수출 양은 늘어나더라도 소위 말하는 순이익 경쟁수지를 따질 때 굉장히 좀 부담감이 지금 올 수 있고요. 특히 앞으로 중국은 계속 위안화 가치를 강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중국은 지난 6개월 계속 대출 우대금리 지금 동결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벌써 생겼어요. 그다음에 놀랍게 지금 4월부터 7월까지 중국이 일본 국채를 16조 원을 삽니다. 16조 원이요? 이렇다면은 달러가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16조 원에서 원이 위안화입니까? 아니면 원입니다. 우리나라 원입니까? 우리나라 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일본 국채를 제일 많이 산 나라는 미국 30조 원. 그런데 여기는 16조 원.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보고 있는 것은 위안화의 강세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 지금 위안화 대 달러의 이 환율 전망을 6.3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아주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간다 그러면 더욱더 달러 약세로 가는 부분들에 비교할 때 결국은 중국이 앞장서서 끌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약간의 유탄을 맞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만 환차익, 환차손을 따지지 말고라도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경제에 지금 어떤 끌고 나가는 힘은 중국이 지금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폼페이오가 올라 그러다 말았습니다만은 폼페이오가 와서 내놓을 서류에는 두 가지가 적혀 있다 그러죠.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에 들어와라. 그다음에 블루닷 네트워크. 블루닷 네트워크는 중국의 AIB를 대항해서 개발도상국에 이제 자금을 대주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한국 들어와라. 코드에 들어와라. 이거는 방위 체제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강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불발이 된 상태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보이는 힘으로 봤을 때는 중국과 어떤 보조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의 숙명처럼 지금 다와 있다고 보입니다. 간단히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과연 갈등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로 테스 형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인데 바이든이 이제 되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단
트럼프가 중국 관련해서 올려놨던 관세를 철폐하겠다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자체가요 워낙 보호무효주의가 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어떻게 갈지는 모릅니다. 단 확실한 거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 특히 앞으로 2,400조 원의 신재생 에너지의 인프라에 들어가서 4년 동안 하겠다 등등 하면 지금 뭐 눈에 뭐 보이죠. 미국 채권값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엉클려지면서 지금 현재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로 가고 있고 예. 그것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럼 달러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소록소록 나오기 시작한 게 달러 패권의 붕괴 조짐이 2021년에는 나오는 거 아니냐는 예. 위험성 보고서부터 아니다. 미국이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 달러 강세의 부분, 그다음에 전 세계 지금 결제 대금의 40%에서 50%까지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에서 지위는 안 일으켰다. 그 싸움이 예. 계속 될 겁니다. 예. 그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세계 각국 은행에서의 그런 각국 이 화폐 정책을 하는 그런 기관들을 봤을 때 계속 할 수 없이 지금은 유동성이 가야 되는 부분, 그 부분들과 중국의 경제 성장이 맞물렸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이 환율에 관해서 조금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서 우리가 임해야 되고 수출 경쟁력은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더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달러도 뭐 나빠지고 다 나빠지는데 위험을 회피할 자산이 싹 없어진 거예요. 예, 달러 그렇죠. 약세되죠. 일본도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우리 경제학에서 배웠던 이런 뭐 시장 작동 원리가 이제 어디로 갔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주식 경제가 현명한 저 답을 내놓을 겁니다. 그럼요. 우리 저 테스 형보다 우리 종우 형을 좀 꼭 찾아주십시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셨습니다.